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빈센트입니다. 네, 카페 빈센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유입니다. 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카페 빈센트가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루죠. 1회 때는 부동산, 전통자산을 다뤘고 2회 때는 디지털 자산, 즉 대안자산을 다뤘는데 3회 때는 또 트렌드를 다뤘고요. 맞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거 진짜 12월 달 연말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하면 이제 뭐 우리 실생활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주제인데 자, 오늘 저희와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카페 빈센트 오늘 환율 이야기 어떤 분들이랑 나누게 되나요? 네, 오늘 환율 정말 어렵게 이 두 분을 모셨었는데요. 저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준우 소장, 여기 맞은 것 같아.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야, 카페 좋다. 오, 빈센트.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회사라고 들어가서 3년 차에 딜링룸에서 이제 외환 딜러를 했고 아주 작은 시장에서의 세력으로 보자면 아주 먹이사슬의 플랑크톤에 해당하는 그 힘없는 그 회사에서 외환 딜러를 했던 그 경험과 그때 배운 지식으로 아직까지도 외환 전문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트레이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FX 이코노미스트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진우 소장님 여의도 후배격이 되는데 이 선배님과 함께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두 분은 사실 저에게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시고 또 가장 베스트 후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굉장히 기대가 좀 크고요. 이준우 소장님이 항상 사회자로서 공격만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최근에 환율이 많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은데 네. 이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르던 그것도 급등의 양상을 보이던 환율이 뚝 부러지는 상황이 왔으니 진짜 시장은 한번 뒤집어 놓은 거죠.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1,300원 아래로까지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향 안정이 될지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튈 일이 남았는지 이게 사실 저희 전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매우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민경원 연구원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외환시장만 한 거의 30년 가까이 보신 베테랑이 네, 결국 잘 모르겠다. 시기가 너무 혼탁하다. 어때요? 양방향을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게 열어두셨는데 치사하게. 저희는 연간 전망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상승 쪽으로 여전히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고 상승이라면 달러가 강달러 달러. 기저가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으로 저희는 일단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가보면 사실은 등산길 초행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사람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살 때는 다 같이 따라서 샀다가 그러다 보니 상방 변동성이 커졌고요. 1,300원이 넘어갈 거라고 시장이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1,400원 근처에 왔을 때도 여기까지겠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결국에 옆 동네 철수가 사니까 나도 사고 저 옆 동네 영희까지 따라 사는 이런 분위기였었고 최근 100원이 꺾인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샀던 철수가 팔았다는데? 라고 하니까 영희도 팔고 저도 파는 거죠. 그런 상하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뭐 기저에 이제 연내 계속 달러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이나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반환점을 맞이하지는 못해서 저희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강세 흐름은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민연권 얘기 듣고 조금 저도 방향을 잡았어요. 묻어갈래요. 민경원 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달러가 자체가 강해서 강했던 겁니까? 아니면 주변 때문에 강해졌던 겁니까? 그럼 대답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일단 주문을 먼저 좀 하고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물도 한잔 안 줘.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 주문 먼저 하고 저 메뉴판 좀 주세요.
그럼 저는 제 대답의 취지에 맞게 슈퍼달러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10달러? 슈퍼달러로. 저는 이따가 그러다 하루 있고 BOJ 총재 좀 씻고 싶어요. 에나 마이웨이 시그니처 있네. 저도 네네. 그러면 일단 네. 슈퍼달러 블렌디드 스페셜 하나하고 NY 이렇게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문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완전 번개 반점이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네. 이야기 계속 마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이제 킹달러부터 하는 건데 민경원 연구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달러 강세 추세가 더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복귀는 자, 달러가 자체적으로 강했었냐 아니면 주변 때문에 강했었냐. 왜냐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향후 전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쭈는 거거든요. 일단 외환 시장을 분석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1차적으로 드리고 시작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환율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어떤 특정 개념의 상대적인 힘의 균형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질문에 이제 원초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달러 자체적으로 강하면서 그 외에 통화들이 약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다라는 식의 발언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통화 정책에 한해서는 달러 자체적인 요인도 강했고 그 강달러 모멘텀을 쫓아갈 수 있는 뭐 주요국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 같은 통화들이 되겠죠. 그런 통화들이 강달러를 견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달러가 올해 굉장히 강하게 레벨을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했던 올해 가장 큰 원동력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강달러를 이끌었고 준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라든지 엔화, 파운드화가 약해서 더 부각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통화가 가지고 있는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저장 가치가 얼마냐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저장 가치에서 달러 외통화들이 달러에 밀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로의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요인들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 민영우님이 말씀해 주셨고 좀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아까 빈센트님의 질문이 진짜 달러가 강했으냐?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었죠. 없잖아요. 있었고 지금 만약 미국에게 세상이 달러를 갖다 예전만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왜 71년이었나요? 닉슨 쇼크? 금태한 정지? 그 전까지는 뭐 말인즉슨 달러 갖고 오면 달러 가치만큼 저 우리 금 줄게 했잖아요. 그게 엄격하게 안 지켜졌지만 뭐 거르겠거니 하고 했지만 돈이란 게 그래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찍고 싶죠. 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은 의심이 갖고 이거 들고 가면 진짜 금 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찍어낸 달러가 뭐 프랑스부터 영국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당신네들 상대로 벌어댔더니 달러 이제 줄게 금 줘 했더니만 금이 어디 있어? 그만큼 없으니까 이제 안 바꿔줄게요 했는데는 그 다음부터는 달러는 뭐다? 뒤에 아무것도 담보해주는 게 없는 우리나 위안화나 엔화나 하고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종이돈, 피아트머니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달러 하면서 살게 했던 제일 중요한 또 그걸 갖다 우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우디 너희 우리가 뒤 봐줄게. 너희 왕조 뒤 봐줄게. 무기도 우리가 공급해줄게. 그 대신 석유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석유 팔 때 딴 돈 받지 마라. 달러만 받아라 했죠. 전 세계가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월로 해서 달러가 또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 유지를 했는데 요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하마드 빈 살만 지금 사우디에서 제일 실세 바이든하고 악수하기도 싫었는지 주먹 악수만 했어요. 그죠? 잠시 이렇게 하고 나서 바이든은 뭐 이렇게 내가 가서 사우디 왕세자 만나가지고 증산 좀 하라 했고 유가 낮출 거야 했더만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증산 해줄게 10만 배럴 이거는 뭐 욕보이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왔고 사실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미국은 지금 금리 격차상으로 미국 달러가 높아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높아 미국 주식 살려니까 달러가 필요해
국채 금리를 갖다가 생각해도 큰 손들이 돈을 담아둘 제일 든든한 채권이 미국 국채가 한때 4%도 올라갔어. 요즘 같은 시절에 4%면은 주식 담아놨다가 4%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와중에 미국 국채 부도날 일도 없는 미국 국채 들고는 4%는 확보돼. 그쪽으로 또 국채 사러 달러 필요해. 이런 등등이 그동안 달러를 막 강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급격하게 돌았으면 미국은 아찔할 거예요. 이제 달러 다 왔다. 달러 이제 강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달러가 급격히 썰물처럼 쫙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아유 미국 테슬라 제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미국에 또 뭐 코인 하러 들어갔던 돈들 뭐 등등 할 것 없이 야 다 빼. 그러니까 국내에서 딜러들이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 빠지면 우리 환율이 오히려 내릴 수가 있다고,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미국에서 털고 국내로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달러는 다들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힘든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보니 왜 그 인건비도 비싸고 뭐 땅값도 비싸면 비쌀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저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싼 데서 비교우위, 절대우위 이런 거 따지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싼 맛에 그렇게 했는 게 글로벌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이게 쫙 갈라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이후부터 그렇게 해서 어지간하면 미국으로 들어와.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 받아.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결국 또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7월 달에 어느 행사에서 워싱턴에서 했던 그 파월 의장의 연설 가운데 저는 눈길을 끄는 게 달러를 전 세계 커뮤니티가 달러를 가치 저장의 수단과 그리고 어떤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서 계속 달러를 갖다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점잖게 얘기했지만 계속 달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미국의 속내를 갖다고 볼 수 있었죠. 이진우 소장님이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 주셨어요. 이건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면 달러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자, 71년도에 닉슨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달러의 공고묘한 지위가 흔들흔들해서 70년대 후반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페트로달러, 그 세계에서 가장 시대에서 중요했던 석유를 교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갖고 다시 한번 달러의 지위를 이끌어왔다. 즉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 지위가 흔들릴수록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과 교환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이라고. 첨단 기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런 첨단 제품 제조업체들을 대부분 미국으로 본국으로 리쇼어링 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묶여 있다 보니까 사우디한테 너희가 판매를 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게 만들어줘였다면은 이제는 그 첨단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베트남을 통해서 싸게 공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걔네들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거를 미국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저는 리쇼어링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 보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수록 뭔가 미국은 조치를 취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물론 사실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리쇼어링, 그다음에 최근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미국의 행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간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리쇼어링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화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미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더 올라갈 수밖에 더 반대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지어줘야 될 거고 그렇다면 미국 내에 생산 기지 짓지 않고 미국의 국가에 판매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패권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게 중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인 거장분들은 중국에 대한 평가를 되게 좋게 하시는데
저는 중국이 소비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을 쫓아오려면 100년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100년? 네. 안녕 교수님이 안녕 교수님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100년이랍니다. 네, 100년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이제 미국의 소비 시장이 무서운 점은 뭐 고소득층, 저소득층 할 거 없이 너도 나도 그 소비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인데 구글은 아직까지 그 레벨까지는 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이제 고소득층이 발현하고 있는 그 구매력 같은 구매력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구매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레벨까지는 못 쫓아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자면 올해 미국 시장에서 리쇼어링이나 FDI 투자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준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공장 같은 걸 지으면서 약 4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중국 시장으로부터 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복귀한 전체적인 리쇼어링 규모가 한 40% 전체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의 리쇼어링이다라고 본다면 달러의 이상이 더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안화가 달러의 이상을 위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 3% 나가도 고정 질문이고 뭐 연기금 세미나 가도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데 한 번씩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나 이런 거의 수준에 있어서 위안화가 미국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무역대금 결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달러의 이상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대목에 조금 이제 첨언하자면은 지금만 하더라도 무슨 뭐 러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제재를 한 해 만에 하지만 은근히 지금 중국 러시아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국이 러시아산 뭐 가스나 원유를 갖고 오면서 너 우리 위안 받아라. 위안 받고 나중에 우리한테 뭐 필요하면 위안으로 다시 가져가고 우리도 뭐 루블도 받아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푸틴이 했던 말이 너희 우리 가스 없으면 살 수 있니? 우리 가스 살 때 이제 루블 줘야 돼. 이게 전부 달러화에 대한 어떤 도전이죠. 그 도전을 갖다 잘못하면 제명에 못 죽어요. 옛날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우리 이 양질의 이라크산 원유를 사가는데 달러는 됐고 유로 한 갖고 와봐 이러다가 그냥 그 처참하게 그러니 지금까지는 달러의 객이면은 뒤끝이 안 좋았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연구원 말씀 맞다는 아직은 미미해요. 1대1로가 뭐예요? 우리 돈 빌려다 쓰고 너희들 뭐 이거 해서 그쪽 뭐 결국은 인프라고 무슨 지하 자원이고 다 상권이고 다 장악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위안화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니까 그거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옛날 씨를 말리겠다고 플라자 합의에서 독일 마르크하고 일본 해나 작살 내버렸고 우리 중에도 가끔 용감한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 뭐 레고랜드 사태 한번 터지고 하니까 그런 걸 사줘라. 누가? 하느니 돈 찍어가지고 우리도 양적 완화하자. 근데 우리만 양적 완화하지 안 쳐주니까 우리는 아직도 엔 사고 유로 살려면 원화 갖고 못 사요. 달러 사서 달러 주고 엔 사고 유로 사야 된다니까. 이런 상황이니 그거는 또 몇 년 걸릴까? 이 원화 갖고 유로 엔화 직접 살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밀약이 비중은 작지만 이러한 큰 판의 변화,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니까요. 뭔가 범상치 않다. 또한 미국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어서 또한 워낙 달러를 많이 풀어서 여기도 너무나 정신이 없다. 이럴 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협약 같은 게 나왔었는데 85년도 그랬고요. 자, 2023년 과연 이러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판을 뒤엎을 만한 뭔가 협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1,400원을 뚫었을 때 가장 큰 화두였었죠. 그때 뭐 유로 달러는 패러티가 깨졌었고 파운드도 조만간 패러티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엔화는 실질 실환율 기준으로 이미 플라자 합의 당시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국제 공조 형태로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나오지 않겠어라는 화두가 이미 시장에서 한번 만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백악관에서 좀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콜을 했는데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해당이 되려면 미국은 물가가 잡혀줘야 돼요. 단순히 외환시장 움직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줘야 달러 약세를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쪽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뭐 수입 물가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 수입 물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 당국 입장에서는 2%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도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달러 약세라는 변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뭔가 글로벌 공조 형태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뭐 그게 항상 달러가 약세면 패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 패권 얘기가 다시 한번 부상하기 위한 전조 단계가 글로벌 공조라면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지금 시일도 굉장히 촉박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과연 이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심플하게 보자면 신흥국들의 대부분이 대외 채무를 달러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일목요연하죠.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리가 제로 수준이었고 벤치마크 기준으로 팬데믹 때도 제로였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달러를 많이 풀어주니까 신용 스프레드 자체도 낮았었어요. 그럼 굉장히 저리로 신흥국들이 달러 유동성을 쫙 빨아들였던 거였는데 안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쵸. 금리도 싼데 심지어 달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달러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바꿔줄 통화가 나올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 선결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한 움직임은 이제 저희가 늘 경험했던 그동안처럼 잠깐 일시적인 소요, 외환시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장이 조용할 때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농담 따먹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지금 이 달러의 인센티브를 향유한 주요 신흥국들은 기초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신흥국들이 경제적인 의존도가 중국에 많이 익스포저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때가 호기가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신흥국들의 달러 부채를 중국이 전부 다 위안화로 수합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려면 중국의 유동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이 견고해야 되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 지금 죽을지 아닐지 기로에 서 있고 2016년 연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경기 흔들리고 있고 제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뭐 금리 내려주고 유동성 풀어봤자 경기 부양 효과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신흥국 부채가 만기가 돌아와요. 근데 그중 절반이 중국 거거든요. 최근 중국 달러채들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런 자국 내에서도 달러 채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달러 채무를 위안화로 수합을 해준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대1로의 일환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스리랑카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었잖아요. 뭐 파키스탄 같은 데도 이제 위안화 자금들이 많이 나가 있고, 근데 결국에 그게 경제 발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달러라는 시스템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1대1로 프로젝트들 스리랑카 부도 같은 사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스리랑카도 결국 뭐 IMF에서 이거 어차피 구제금융 해줘봤자 중국한테 갈 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 조용히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전반적인 달러 부채를 전부 중국이 수합해줄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빈센트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하자면은 예를 들어 협약, 합의, 말이 좋아 합의지. 그건 사실 미국이 얘들아 이리 와 해가지고 도장 찍어 이거거든.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너희들이. 플라자 합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하고 일본이 싫은데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제품 싸고 좋아서 많이 사는데 그걸 갖고 왜 또 환율 갖고 그러려고 그러세요? 했더니만 그래? 알았다. 그럼 관세 때리게 했더니 아예 왜 그러세요 또 형님 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에 걸쳐서 한 240엔 하던 달러엔이 80엔까지 온다고. 83, 24니까 우리로 치면 한 1,500원 하던 놈이 500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뭐 그런 상황인데 저거 좋은 쪽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게 합의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지금 그러면은
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로 달러가 1유로가 1달러도 안 돼? 이게 1달러 한 4, 50센트 줘둔 놈이 그렇게까지 유로가 형편없이 싸져? 파운드도 그렇게 돼? 아니면 엔화가 이러다가 150엔, 160엔, 이러다 200엔도 가? 이게 미국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일까요? 그래서 야야야 우리가 달러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희도 좀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미국은 지금 입장에서 약달러를 원할까? 강달러를 원할까? 아닌 말로 지금 가장 걔들의 화두라고 하는 인플레를 잡자고 한다면은 강달러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달러 약해져 봐요. 달러 약해지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배럴당 지금 한 80불 받고 이렇게 수출하는데 달러 가치가 한 10% 떨어져 봐요. 똑같이 80불 받으면 똑같은 석유 주고 내가 받는 돈은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0불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와 원자재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역외관계라는 게 그런 거죠. 자, 달러 약해져 봐요. 뭐 유가를 비롯해서 비철금속 곡물 할 것 없이 올라가면은 또 인플레가 그거 하겠죠. 그러니 지금 무슨 이 상황이 외환시장에서의 강달러가 위협적이다 내지는 과도하다 싶어서 미국이 이걸 갖다가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조짐을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 괜히 세게 나올 것 같아. 블라드 같은 형이 가지도 못할 7%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무슨 뭐 테일러 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은 조금 관대하게 적용하면은 5% 기준금리가 좀 혹독하게 덜 제너러스하게 적용하면은 지금 이런저런 상황 하에서는 연방기금금리가 7%는 가 있어야 된다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연방기금금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예측한 테일러 준칙에 따른 그걸 보면은 2021년부터 이게 확 벌어진다. 그동안에 거의 붙어오던 게. 그럼 저거는 테일러 준칙 모델이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정도 인플레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걸 뻔하게 알고 있었던 연준이 작년에는 맨날 일시적이래. 일시적 하다가 0에서 0.25이던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3.75에서 4%로 왔어요. 자, 0.25에서 4% 상단 기준으로 칩시다. 0.25가 4% 올라면 이게 몇 배예요? 0.25가 1% 가면 4배예요. 4, 4, 16, 16배예요. 내가 10,000불 이자 내던 놈이 16만 불을 내야 돼. 이거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미친들 아니야? 아니 저거가 보기에도 저거 갖고 있는 모델 따르면은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 가을부터 금리를 갖다 좀 올려줘야 되는데 입으로는 일시적 익하던 애들이 작년 12월 FMC에도 2022년 중간값은 제로금리였어요. 극하던 게 6월달에 퍽 올리고 6월달에 있다가 9월달에 퍽 올리고 그러면은 얘들을 갖다가 인플레를 연준도 예측하지 못해서 너무 나이브한 시각 아닙니까? 야들은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제로금리를 갖다가 1년도 안 돼서 4%까지 오는 거는 12%가 16%가 하는 그 4%포인트가 아니라니까. 이거 사람들이 악소리 나는 거예요. 악소리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달러 패권의 지위를 경고히 하고 달러 패권의 지위를 경고히 하든지 아니면 아싸라게 진짜 일각에서 이러다 환율 2,000원도 갑니다 하는 쪽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일종의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환율이 아닌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미국이? 뭐 140엔 150엔 이렇게 다투는 달러인 말고 아싸라게 200엔 훅 넘는 거. 우리는 뭐 한 1,150원에서 아래 위로 100원 하던 게 이제 1,250에서 아래 위로 100인가? 그거 말고 1,000이 아니고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 2,000 얼마? 위안화 뭐 6위안에서 7위안 올라선다고 포치 갖고 깜짝 놀리고 그런 거 말고 위안화 싸라기 2자릿수? 이런 세상 만들려고 혹시 얘들 이러는 거 아니야? 까지도 굉장히 음모론적인 시각들은 또 그까지 하겠습니까만 저거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돈 그래 쉐리 풀었지. 그렇게 해서 인플레는 왔고 하는데 문제는 그 뻔하게 보이는 그건데도 불구하고 유로는 유로대로 뭐 나머지 일본은 일본대로 야들도 똑같이 돈 풀었고 이 못난이 삼형제 경쟁에서 미국이 제일 덜 못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 첫 질문에서는 뿌에서 잘 안 보입니다 했는데 살짝 이쪽 잘안 보일 것 같아요. 후에서 안 보인다 하셨는데 방금 잘 보이게 팔을 많이 내셔가지고 옆에서 그냥 조마조마.